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정보부대학원 이건희 박사입니다. 오늘은 파일 시스템 세 번째 시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거는 이제 NTFS예요. New Technology File System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신기술 파일 시스템이다. 그 전에 이제 FAT32에 비하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이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일부 ADS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포렌식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실습할 수 있도록 어떻게 실습을 하는지를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NTFS의 파일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포렌식을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요거는 이제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 테크놀로지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FAT32의 경우에는 예전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MS 도스 시절부터 나왔던 건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저장 매체의 크기가 이렇게 커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다 보니까 큰 저장 매체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를 이미 배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NTFS가 이제 등장을 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일종의 문제라기보다도 이제 수요죠, 수요. 서버급 컴퓨터를 관리하기 위한 겁니다. 서버급 컴퓨터는 아무래도 이제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훨씬 더 안정성을 중요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 다중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남이 만들어 놓은 것까지 막 뒤져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성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 NTFS가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버전은 계속 버전업이 되는 것들은 이 표를 보시면서 어떻게 버전업이 되었고 어떤 내용이 추가되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93년도에 이제 최초로 NTFS 버전 1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접근 제어, 그리고 이제 파일 압축. 요거는 이제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적인 관점. 그리고 서버급 컴퓨터는 이 압축은 더 중요하죠. 아무래도 이건 돈이다 보니까. 그래서 압축. 그리고 파일 시스템 자체에 대한 암호화. 그리고 이제 저널링이라는 것도 배우실 거예요. 그게 이제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2001년 이후, 꽤 오래됐네. 벌써 20년도 훨씬 전이죠. 그때 FAT 엔트리도 배우시게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구조를 개선했다. 이렇게 버전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NTFS 중에서 안정성이에요. 안정성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특히 데스크탑에서 문제가 되죠. 데스크탑을 막 쓰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발로 퍽 전 원선을 건드려서 코드가 분리가 되면 컴퓨터가 오프가 되죠. 그죠? 근데 어떤 것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시스템을 막 구동을 시키고 거기서 뭔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전원이 오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윈도우 자체의 성능에 문제가 생기죠. 그 전에 어떤 상황을 기록해 놓아서 복구하지 않는 이상 실제 그렇게 되면 시스템이 망가져 버리는 오류가 생기는 어떤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NTFS는 저널링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요. 파일 자체 변경 내용들을 계속 기록을 해요. 로깅이라고 하는 용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로그라고 하는 건 통나무고, 그리고 그 통나무를 통해서 이용해서 이제 배를 만들었는데, 그 배가 통나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항해 일지를 통나무에 기록을 했다. 여기서 유래된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깅이라고 하면 일종의 항해 일지 또는 상업 장부처럼 어떤 거를 지속적으로 이제 기록해 나가는 그런 겁니다. 특히 그 기록은 의도적으로 만든 기록이라기보다도 그 어떤 활동을 하면서 남기는 기록이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로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을 했다. 어떤 시점에서. 그러면은 그것들을 로깅을 하는 이제 그 텀이 되게 중요하겠지만, 지속적으로 로깅을 계속 한다고 하면은 바로 직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롤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것으로 돌아가고, 그걸 우리는 리스토라고 해서 복원이란 말로도 씁니다.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일종의 이제 그 메타데이터와 같은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그 파일 안에 NTFS 메타데이터 변경사항. 그러니까 그 파일 자체에도, 물론 그 파일 자체에도 각자의 메타데이터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파일의 메타데이터 포함해서 내가 그 파일 시스템에 생성되는 파일 전체를 해당 응용 프로그램에, 이제 지난번 FAT 이제 31을 배우셨을 때 각 응용 프로그램마다 자기들이 생성하는 파일 구조가 다르다고 했어요. 그죠? 한글에서 만드는 거 다르고, 뭐, MS 워드에서 만드는 거 다르고, 각각 다를 겁니다. 그거랑 관계없이, 이 NTFS 자체도 그 어떤 응용 프로그램이 됐든 간에 그 친구들에 대한 파일에 관련된 내용들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USN 저널이라고 하는 친구는 파일하고 폴더가 어떤 변경이 되는데, 어떤 변경이냐? 보안 설정. 예를 들어서 그거를 뭐 나만 접근할 거야, 뭐 암호화를 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기능을 부여를 했는데, 그런 거를 기능을 부여했을 때 그런 거에 관련된 사항들을 기록을 하는 게 이제 이 파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볼륨 섀도우 카페예요. 그러니까 볼륨에 대한 그 섀도잉을 뜨는 거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버추얼 머신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그 시스템 전체를 스냅샷을 뜨는 겁니다. 그냥 파일 자체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 볼륨 자체를 스냅샷을 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버추얼 머신을 하나를, 그 소프트웨어를 구동을 시켜서 그 안에다가 윈도우를 이제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스냅샷을 떠요. 가장 깨끗한 상태의 윈도우 상태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악성 코드를 이제 심어 놓는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파일에 있는 시스템을 막 변경이 돼서 이제 그런 것도 연습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그 시스템 자체가 오염이 되잖아요. 오염이 됐다가 근데 나중에 또 다른 걸 또 연습을 해.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오염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스냅샷을 계속 찍어 놓았다가 그 최초에 이제 스냅샷 찍은 대로 돌아가면은 처음에 우리가 윈도우를 설치했던 당시로 돌아가겠죠. 이제 그러한 방식을 우리는 이제 섀도잉을 한다. 그래서 볼륨 섀도잉 카피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파일 시스템, 이제 NTFS 파일 시스템은 애초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파일 및 폴더의 백업번을 유지하고 저널링, 아까 얘기했던 저널링 기능을 같이 이제 동작을 하면서 훨씬 더 안전하게 복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정화 강화 기능 중에 하나가 동적 배드 클러스터 재할당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배드 섹터에 의해서 클러스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든 뭐 SSD든 물리적인 것들이다 보니까 어떤 충격이나 뭐 전기나 뭐 자기장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섹터 자체가 이제 손실되거나 또는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그게 손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컴퓨터 입장에서는 굳이 거기다 쓰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써지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애초에 이 NTFS는 이 하드디스크, 이 SSD에 어디가 배드야, 어디가 못 쓰는 거야 라는 거를 애초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에다, 그 위치에다 쓰지 못하게끔 하고, 다른 곳으로 만약에 배드 클러스터가 발생을 했으면 아까 얘기했던 저널링 같은 게 다 있다 보니까 그 전에 기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겨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동적 배드 클러스터 재할당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 기능이죠. 보호 기능은 이제 인크립팅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이거 인증을 받지 않는 사용자나 또는 프로그램으로부터 사용자 데이터를 암호화해 보호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이건 뭐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이 이제 집에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가 있는데 워낙 요즘에 사양도 좋고, 그리고 이제 그 저장 매체의 크기도 크니까 혼자 쓰지 않고 가족 구성원이 나눠서 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다중 사용자를 넣어서 내가 쓸 때는 뭐 내가 로그온을 하고 다른 사람이 쓸 때는 다른 사람이 로그온도 하고 이런 방식이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내가 만약에 그 로그온을 해서 뭐 생성했던 파일들을 딴 사람이 보고 싶지 않게 하면은 내 개인 폴더에다가 이제 어떤 파일을 저장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로그온을 했을 때는 내가 개인 폴더에다가 저장해 놓은 것들을 볼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해커들이 들어와서
나의 이제 어떤 시스템을 변경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또는 그걸 탈취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돼도 탈취됐더라도 그 안에를 열어보지 못하도록 데이터 자체를 암호화하는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죠. 파일하고 폴더 자체를 뭐 이동하거나 복사해도 암호화가 유지돼야죠. 그렇지 않으면 뭐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축 기능입니다. 압축은 되게, 요즘처럼 이제 저장 매체의 크기가 커지면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지만 그렇진 않죠. 왜냐면 워낙 이제 동영상들도 많이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음성 파일들 같은 용량이 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보관하다 보면은 저장 매체의 용량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일을 압축을 할 필요가 생깁니다. 특히 개인한테도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서버급 컴퓨터에서는 훨씬 더 그럴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파일 압축 기능을 NTFS 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일반적인 압축 프로그램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일반적 압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막 모아서 압축을 해놓고 쓰려면 그걸 다시 풀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제 여기 그 NTFS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자기가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걸 풀고 잠그고 하는 이런 필요는 없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파일 접근 성능이 저하되죠. 당연히 압축해 놓은 거를 풀어서 다시 읽고 다시 저장한 다음에 또 다시 압축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파일에 대한 접근 성능은 당연히 저하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화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윈도우에 있는 그 파일을 지정을 한 다음에 우클릭을 하면 이런 메뉴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고급 설정을 탭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면 압축 또는 암호화 특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압축을 하거나 그 다음에 암호화할 수 있는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크 쿼터제예요. 디스크 쿼터제는 쿼터제 이거 알죠? 할당하다라는 거잖아요. 할당을 해서 다중 사용자 환경에서 보다 보니까 디스크 용량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어떤 사용자가 막 지속적으로 쓸데없는 막 그 동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불필요한 것들을 막 저장을 해가지고 남들이 못 쓰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 쿼터를 이렇게 해서 각자 이제 할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쓰는 그 쿼터 할당량을 넘어갈 것 같으면은 알람을 줘서 뭐 더 이상 저장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존의 것들을 삭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죠. 이런 것들도 이제 NTFS의 이제 보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이런 쿼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포렌식 하는 관점에서도 해당 부분의 사용자를 찾고 그 사람들의 쿼터가 할당된 영역에 따라서 특성들을 분석해낼 수 있겠죠. 그죠? 나중에는. 그 다음에 이제 타 파일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위한 기능이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유니코드,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그죠? 문자에 관련되거나 숫자에 관련된 코드를 이제 부여하는 부분에서 배우셨는데,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발매된 윈도우를 우리가 깔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한글을 열어보니까 다 깨져서 나와. 이건 이제 코드가 이 아스키 형식으로만 애초에 세팅이 되어 있고, 한글 완성형이나 한글에 관련된 코드가 이제 설치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앞서 배웠다시피, 물론 이제 그 표현해야만 하는 비트가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유니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들을 한 시스템에서 이제 특별한 장치 없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죠. 근데 이제, NTFS 같은 경우에는 유니코드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파일 폴더 볼륨들 이름을 지정할 때 뭐 아랍어로 쓸 수도 있고 뭐 한국말로 쓸 수도 있고 일본말로 쓸 수도 있고 막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호환성 중에 여러분들이 꼭 중요하게 아셔야 될 부분이 이제 ADS예요. Alternate Data Streams라고 해서 이거는 일종의 일종의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일 자체가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이제 그 파일 자체가 하나가 있으면 하나잖아요. 그죠? 하나예요. 그래서 다른 파일을 만들면 또 다른 파일이 생성이 돼요. 이런 방식이죠. 근데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파일의 구조가 단층 구조예요. 단층 구조. 그러니까 하나의 이름을 가진 파일에는 하나의 컨텐츠가 들어가야 돼 라는 것들을 정의해 놨을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제 요거들은 이제 어떻게, 만약에 윈도우에서 어떤 파일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이콘이 있잖아요, 아이콘. 뭐 한글이든 뭐 윈도우 브라우저든 뭐 다 있어요. 근데 그 아이콘은 어디에 저장이 되냐? 별도의 아이콘 파일이 있어요.
이 두 개를 링크 시켜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윈도우는요, 그렇게 돼 있지만 맥은요, 좀 달라요. 그래서 맥은 데이터 영역이 있고 리소스 영역이 따로 있어요. 이게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서 리소스 영역에 이제 파일 아이콘도 여기다 넣어요. 이게 일종의 이제 파일 자체에 어떠한 그 많은 정보를 담는 식의 어떤 이 닫힌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호환성을 강화한다는 건 뭐냐면 애초에 NTFS도 이 닫힌 구조를 가진 파일을 만들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ADS예요. 그래서 이걸 평상시에 쓰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ADS라는 그런 닫힌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다가 다른 정보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DS는 파일 요약 정보를 저장하거나 영역 식별자 사용이 가능을 해요. 그래서 ADS의 특징을 이용해 가지고 정보를 은닉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ADS를 만들 때는 윈도우의 기본 명령어로도 구현을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ADS 영역을 접근하기 위해서 콜론 뒤에 ADS 이름을 지정한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이거 제가 한번 그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다 띄워놓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컴퓨터가 사양이 안 좋아서 이게 되게 렉이 걸리네요. 여기 보시면 그 C에 이제 그 드라이브 폴더를 하나 생성을 했는데 이 폴더 안에 있는 폴더와 파일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확인하려면 우리가 명령어로 디렉토리를 넣잖아요, 그죠? 디렉토리라는 걸 넣게 되면은 해당 그 해당 그 디렉토리에 들어가 있는 어떤 파일과 폴더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옵션 값을 R이라고 넣잖아요. R이라는 옵션을 넣게 되면은 ADS를 포함한 것들이 리스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현재는 sample.txt라고 하는 파일 하나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특별하게 다른 내용들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걸 할 거냐, 이 echo라고 하는 명령을 쓸 거예요. echo라는 명령을 써서 hidden message라는 것을 넣어요. 그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그 hidden message라고 하는 컨텐츠를 sample text라고 하는 파일에 닫힌 구조를 가진 ADS 영역에다가 넣을 거야 라는 명령어예요. 이렇게 치면요, 이게 이제 실제로 sample text라고 하는 파일 안에 닫힌 구조로 hide라고 하는 ADS가 생기고요, 그 안에 hidden message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디렉토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옵션 값 R을 넣죠. 그게 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샘플 텍스트가 이렇게 하나가 보이고 그 바로 밑에 샘플 텍스트라고 하는 파일 안에 hide라고 하는 닫힌 구조를 가진 게 하나 있어 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안에 걸 내용을 열어보는 거죠. 열어보는 명령어는 뭐예요, 뭐. 여기서 보면 뭐에다가 이제 뭐라게 더 많은 정보를 보여줘라는 뜻이겠죠. 더 많은 정보를 보여줘. 그래서 샘플 txt라고 해서 이제 hide라고 떠봤더니 그 안에 말이야 hidden message라는 게 있어 라고 보여준 겁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DS의 기능을 이해하고 싶으시면 방금 설명드렸던 것들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거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나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윈도우즈 내장 명령어로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ADS를 이제 분석을 할 때 방금 한 것처럼 뭐 다 그렇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다 그렇게 해볼 수 없으니까 당연히 포렌식 도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게 이제 그 포렌식 그 화면이에요. 여기 포렌식 그 툴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 이제 에비던스 트리가 있죠. 그 에비던스 트리 중에 ADS라고 하는 폴더 값을 클릭을 해보면 실제 이 시스템에서 ADS를 가지고 있는 파일들의 리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그 샘플 텍스트라고 하는 파일 안에는 hide라고 하는 ads가 있고 그 안에는 히든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다음에 이제 NTFS의 구조를 볼 거예요. 실제 어떻게 NTFS가 되어 있느냐. 요거는 이제 그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F832 있죠. 그거를 보시고 오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걸 보시면 NTFS는요, 모든 데이터를 파일 형태로 관리한다. 파일 형태로 관리한다.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운영체제 입장에서는요, 그거를 파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옛날에 F832 같은 경우에 그 F8 그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은 애초에 이제 그 데이터 파일들을 관리하기 위한 테이블이기는 하지만 윈도우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게 파일 형태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NTFS는 그러한 메타데이터마저도 파일 형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NTFS의 볼륨, 그 안을 들어가 봤더니 크게 세 가지의 레이아웃을 가진다. 그래서 VBR 영역, 볼륨 부트 레코드가 있고, MFT 영역은 요거는 이제 F832에서 설명드렸던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마스터 파일 테이블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데이터 영역에는 실제 데이터가 들어간 영역이구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볼륨 부트 레코드는 뭐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F832에서 배우셨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해당 볼륨을 만들 때 이거를 우리가 부팅할 수 있는 볼륨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윈도우가 설치를 하거나 맥 OS 설치를 할 때 그렇게 쓰죠. 그러다 보니까 부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이제 볼륨 부트 레코드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당연히 첫 번째 섹터에 위치를 하죠. 그래야 이제 처음에 부팅을 할 때 첫 번째 섹터에 들어가서 부트 코드가 있으면 그거를 불러서 읽어드리고 이제 부팅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섹터에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처음에 이 부트 레코드에는 또 뭐가 있느냐면은, 방금 설명드렸던 부트 코드가 있고요. 볼륨 크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볼륨이, 얼마만해? 이만해? 어떻게, 이만큼 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그 볼륨 안에 클러스터가 몇 개 있는데, 그 각각의 클러스터는 크기가 뭐 이 정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포맷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포맷을 할 때 애초에 클러스터 크기를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클러스터가 몇 개다 이게 지정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한 지정을 한 값들이 여기에 이제 VBR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FT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이게 되게 유동적이에요. MFT 처음에 이제 F832 같은 경우는 F8라고 하는 영역이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시작하는 부분이. 그지만 이제 MFT 영역, 이 NTFS 같은 경우에는 얘의 위치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 VBR도 이 위치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방금 말씀드렸던 VBR 영역을 한번 들여다본 겁니다. 안에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건데, 첫 번째 이제 NTFS 식별자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와요. 이 보라색은 그냥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나는 NTFS야 라고 선언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문자열만 처음에 이제 볼륨 레코드 안을 들어가서 헥사값만 보더라도 얘는 NTFS로 이제 포맷이 된 친구구나 라고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뒤에도 보시면 이제 F830이랑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거를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 가세요, 여러분. 일단은 바이트 퍼 섹터, 그러니까 섹터당 몇 개의 바이트를 할당을 했지? 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섹터당 바이트 수를 저장을 해요. 요게 이제 여기 푸른색으로 된 하늘색 부분에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한 섹터에 512바이트를 할당해 놨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볼 수 있는 정보가 클러스터당 섹터 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맷을 진행을 하게 되면 제가 설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클러스터당 나는 5개, 8개를 섹터를 만들 거야. 뭐 이렇게 할당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때 이제 VBR 영역에 여기에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녹색, 여기 약간 민트색이죠. 여기 들어가 봤더니 8개 섹터를
하나의 클러스터를 묶어놨어요. 그 다음에 그 4096 바이트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MFT 영역의 시작 주소까지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MFT 영역의 시작 주소를 여기에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럼 여기에 위치를 오프셋을 따라가 보면 그때부터 MFT 영역의 시작일 구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알아볼 거는 이제 마스터 파일 테이블이에요. 이것도 FAT32에 설명드렸던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하고 이제 같은 매칭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볼륨에 있는데 어디든 위치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변적인 크기를 가져요. 이건 뭐 되게 당연하겠죠.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전에 FAT32 같은 경우에는 전체 클러스터가 몇 개인지 계산해 놓고 그 클러스터의 숫자만큼 그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을 잘라놨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뭐 그냥 고정이 될 수 있는데, 이 FAT, 이 NTFS 시스템의 MFT는요, 파일 형식으로 관리가 되고, 실제 파일이 생성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되는 이런 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해당 볼륨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파일과 모든 폴더의 정보를 여기에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이제 한글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고 그 파일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보안이든 뭐 암호화 관련되든 뭐 다중 사용자에 대한 쿼터든 아니면은 그 파일 자체의 메타데이터 이런 것들을 여기서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를 한번 다시 들여다보면은 고정된 크기예요. MFT 엔트리들이 있어요. MFT 엔트리들. 그러니까 MFT 영역에는 이런 엔트리들이 바글바글 있는 겁니다. 이것들의 모임이 MFT 엔트리구나, MFT 영역이구나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 MFT 엔트리들은 크기는 고정되어 있지만 얘네들의 숫자는 늘어날 수 있어요. 파일이 뭐 막 생기면 같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하나의 파일과 하나의 폴더가 원래는 1대1로 매칭이 되겠지만 그 파일과 폴더에 관련해서 저장을 하거나 로깅 같은 거, 로깅하는 파일은 더 그렇겠죠. 로깅을 하는 파일 같은 경우는 더 그렇겠지만 그게 늘어난다 그러면 이것도 같이 늘어나 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데 MFT 영역에 이제 MFT 엔트리들 딱 이렇게 막 있으면 그 남바링 할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남바링을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첫 번째 애부터 15번째 애까지 그 토탈 16개의 MFT 엔트리는요. NTFS 메타데이터 정보가 저장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일 시스템 자체의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해당 파일, 개개의 파일에 대한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 개개의 파일을 할 때마다 하나의 MFT 엔트리가 생기겠지만 이 볼륨을 관리하기 위해서 NTFS는 많은 기능들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저널링이라든지 아니면 로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관련된 메타데이터가 여기 저장이 되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타데이터를 한번 어떤 것이냐라고 볼게요. 일단은 파일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예요. 파일 시스템 관리 운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파일 시스템에서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만든 데이터가 아니고요. 이 파일 시스템 자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스템에서는 모든 것들을 파일로 인식한다 그랬죠. 그죠? 파일로 인식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파일로 만들어 놉니다. 근데 그 파일이 다른 일반적인 파일들하고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뭐 그래야 이제 이거는 이 메타데이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달러를 붙입니다. 달러를 붙이고 대소문자를 혼합해서 이렇게 병기를 해요. 그래서 달러가 붙으면 좌우단간 이거는 뭔가 일반적으로 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만든 파일이 아니고 이제 시스템에서 생성한 것이구나라고 인식을 하겠죠. 비교할 부분은 뭐냐면 MFT 엔트리 안에도, 그러니까 NTFS 안에서 MFT 그 영역 중에 그 안에 MFT 엔트리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MFT 엔트리에도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속성 값을 가질 때는 거기에는 이제 똑같이 달러라는 게 붙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이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좀 어렵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NTFS 메타데이터 이 경우에는 파일 이름 자체가 달러가 붙는구나 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반 사용자가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탐색기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볼륨에 대한 분석 기능을 가진 다른 포렌식 도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애초에 이제 일반적으로 접근해서 뭐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이런 파일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한 메타데이터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MFT 영역에는 엔트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엔트리들의 앞에 16개는 NTFS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파일의 엔트리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엔트리의 첫 번째에는 이 MFT라고 하는 달러 MFT라고 하는 파일명을 가진 친구예요. 이 친구는 NTFS 상에 존재하는 이 그 시스템 파일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모든 파일들의 각 파일들에는 MFT 엔트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엔트리에 대한 정보를 관리를 해요. 얼마나 많은 엔트리들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것들 관리한다. 그리고 두 번째 엔트리에는 그 MFT에 대한 백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그 파일에는요, 로그 파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메타데이터에 관련된 파일이죠. 이거는 그 메타데이터들, 각각의 메타데이터들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 얘네들의 변경 이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배드 클러스터 설명드렸던 거 볼게요. 배드 클러스터가 동적 배드 클러스터를 할당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어디가 배드 섹터를 갖고 있는가, 어떤 클러스터가,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친구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이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나중에 훨씬 더 많은 이런 메타데이터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포렌식 관점에서는 이 메타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학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MFT 영역을 들어가면 여러 개의 MFT 엔트리들의 집합이라고 했고요. 그 MFT 엔트리를 봅니다. 그 MFT 엔트리를 보면은 헤더가 있고 픽스업 어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어트리뷰트 에어리어라는 부분이 있고 엔드 마커가 있어요. 헤더는요, 뭐 그냥 그 앞에 있는 시그니처예요. 이거는 뭐 나는 뭐 나는 엔트리 어떤 값이야. 그리고 내 뒤에는 이러이러한 이제 정보들이 붙어 있을 거야 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친구예요. 그리고 픽스업 어레이는 MFT 엔트리 자체에도 오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변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추적 관리해 가지고 검증하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엔드 마커는 뭐 별게 없죠. 그냥 여기가 이번 엔트리의 끝이다 라고 하는 걸 식별해 주는 친구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어트리뷰트 에어리어죠. 보통 일반 볼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 영역이죠. 왜냐하면 이제 사용자가 데이터에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엔트리는 일반적으로는 그런 파일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가 저장한 데이터 영역에 저장한 파일들에 관련된 정보를 속성 값을 갖고 있는 것이 메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MFT 엔트리에서 이 attribute area가 MFT 엔트리가 자기의 용도에 따라서 자기의 쓸모에 따라서 저장한 데이터들을 여기 저장합니다. 일종의 그래서 속성 에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엔트리 헤더를 한번 열어봤어요. 헤더하고 그다음에 픽스업 어레이를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는 그냥 시그니처가 나와요. 시그니처 나오고 그다음에 요거는 시그니처를 딱 보니까 파일이라 나오잖아요. 문자로 나오면 이거는 MFT 엔트리구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픽스업 어레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픽스업 어레이는 이 헤더에 있는 요 그 하늘색 부분과 녹색 부분을 알면은 어디가 픽스업 어레이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늘색 부분은요, 픽스업 어레이가 시작되는 위치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따라붙는 이 그 민트색 이 친구는 픽스업 어레이에 저장된 요소가 몇 개 있구나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따라가 보면은 이런 그 이 위치를 따라가 보면 이 노란색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픽스업 어레이라고 하는 영역이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가 이제 다른 이제 어트리뷰트 값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MFT 엔트리는 어떠한 파일에 대한 메타데이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파일에 대한 속성 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속성의 시작 위치를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8 여기 붙어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하늘색. 그러면은 내가 실제 첫 번째 속성 애트리뷰트가 어디부터 시작되라는 걸 알려주고 글로 가면 이제 여기부터가 그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붙어 있는 이 회색 있잖아요. 그레이 처리된 이 부분을 봤더니 이거는 뭐냐면 속성 정보에 해당한 파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설정 값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0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 그 해당 파일은요 삭제된 거야. 그리고 1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거 진짜 정상적인 거야. 그거 뭐 열어볼 수 있어. 그리고 2라고 되어 있으면은 그 폴더가 삭제된 폴더고 3이라고 되어 있으면 정상 폴더. 이렇게 여러분이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FAT 32에 배웠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분홍색은 뭐냐면, 분홍색은 이 엔트리 이 엔트리 중에 실제로 어느 부분을 내가 쓰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가용하는 부분이 얼마큼이다. 라는 거 알려주는 거죠. 그런 크기를 저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NTFS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NTFS는 지금은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꽤 복잡합니다. 왜냐면 정말 많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건 실제 실습을 하고 포렌식을 해 봐야만 이게 그게 의미였구나라는 걸 아시게 되겠죠. 다만 이번 강의에서는 NTFS가 이런 기능이 있었어? 그리고 거기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네? 라고 하는 막연한 개념만 이해하셔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